네. 아이고, 분위기가 참 좋네요. 이러면 또 강의하는 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서적으로. 저는 오늘 알랭 바디우의 투사를 위한 철학책을 읽어보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사유의 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랑 철학과 정치가 어떤 관계에 있기에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했을까? 알랭 바디우가. 자, 철학, 필로소피. 오늘 철학, 정치 이런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은 바디오가 얘기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철학, 필레라고 하는 사랑하다와 소피아라는 지혜, 즉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지혜를 통해서 사유를 하고 삶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원리와 원칙을 발견해서 자기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을 이제 또 바디우는 철학이라는 것은 주체의 직접적인 전환이면서 근본적인 변환을 일으키고 실존의 완전한 전복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날 와서 사실 떡볶이도 먹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가장 근원적인 1번. 우리 주체의 지적적인 전환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온 거잖아요. 근본적인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완전한 전복되는 삶을 기대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여전히 목요일날 모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가 앞에 드리웠던 것들을 벗어 적히는 거예요. 이 철학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철학과 정치 요 수수께끼의 관계라고 했는데 철학은 지혜를 통해서 주체의 직접적인 전복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이 지혜를 통해 주체의 전복적인 어떤 그 전복이 일어나는 이해 집단이 모여있는 것이 이제 정치다라고 합니다. 너와 나와의 이익이 같은 집단끼리 모여서 나라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익 집단인 정치가 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보면은 지혜를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거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라는 것은 젊은이들, 특히나 이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타락은 본 체계에 대해서 진부한 가치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논리적 봉기를 한 자들을 타락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철학자고 빈번히 더 많은 논리적 봉기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철학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봉기. 논리적 봉기를 얼마만큼 철학적으로 정치적 투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사 수준, 병사 수준, 투사 수준으로 나뉜다라고 저는 이제 구분을 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우가 말하는 논리적 봉기란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 어떤 군을 보는데 전사는요 방향을 잃은 최후의 전사 니체의 말을 빌려서 좀 가져왔고 병사는 고요명이 없는 시간의 병사 투사는 수학적 욕망자인 허상의 투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게 어렵잖아요. 뭔가 좀 고난이 있고 가난과 뭔가 이제 삶의 어떤 난제 한계를 맞이했을 때는 우리는 난세의 영웅을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웅이 나타나서 짜자잔 해결하고 뭔가 나라의 빚도 다 갚아주고 못 살았던 사람들 다 잘 살게 해주고 이 문을 들어섰을 때 내 증상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겠고 뭔가 영웅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계속 요청하잖아요. 자, 구체적인 상황,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이나 동물은 어떤 한계에 놓인다는 거죠. 자연적 한계를 겪을 때마다 인간성을 떠맡은 어떤 빛의 출현. 이것은 빛이라는 것은 저 멀리의 어떤 나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지만 인간성을 떠맡는다는 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즉 내 상황에 대해서 나를 극복시켜줄 수 있는 영웅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신데렐라 컴플렉스 있잖아요. 내가 저 남자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저 남자가 로또인 줄 알고 갔는데 맞는 게 1도 없어. 네, 우리 이런 영웅적인 형상들은 도처에서 소환을 해요. 왜냐면 내가 내면 세계가 외부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내 영웅적인 형상들이 도처에서 소환했는데 현실에서 부정적인 것과 머무르지 못하다 보니까 어둡고 무서운 모습을 한지 몰랐었어요. 그냥 내 이슈 때문에 영웅적인 형상만 기다리고 갑자기 출현한 영웅적인 어떤 존재에 내 모든 환상과 그 어떤 봉기, 논리적이 없죠. 논리가 없는 봉기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 상상계 수준에서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혁명이라는 것은 파괴라는 영웅적 행위였고
근데 새로운 실제를 무로부터 창조하는 것 같아요. 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양태로 가게 해주니까. 이 홍위병들은 방향을 상실한 세계 안에 배치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 말 그대로 너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존재로 만들려면은 문화 대혁명이 있어야 돼. 말만 들으면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다들 뭐 이제 으쌰으쌰 할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자기의 어떤 정책을 반하는 반공산주의 세력을 다 몰수하기 위한 정치적 어떤 계략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역사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상실한 대중들이 그저 영웅, 우리의 난세에 마오쩌둥 같은 영웅이 있으니 자기의 어떤 무의미하고 무건조함을 다 투사시켜서 올린다는 거죠. 니체가 말하는 최후의 인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든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창백한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난제고 내가 고민하지 않은 형태에서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대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요청한다는 거죠. 니체가 봤을 땐 방향을 상실한 최후의 인간이며 창백한 현상이고 허무주의적 이미지가 계속 도출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타겟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은 수준에서 해쳤다는 거죠. 이런 군중의 무력함 때문에 계속 우리는 어떤 영웅적인 형상들만 다 요청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전사에 대한 향수만 우리가 취할 수 있게 계속 미디어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뭔가 좀 난제 속에서 갑자기 슈퍼맨이 나타난다거나 배트맨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이런 영웅적인 모습을 계속 주창하는 것은 이 군중들의 무력함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전사적인 수준에서의 봉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사는 강하죠. 힘이 있고 리더십이 있죠. 근데 진정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의 죽음은 굉장히 허망하고 끔찍하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전사는. 그래서 창조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귀족적인 형상만 한다. 뭔가 휘황찬란하고 빛을 동반해서 우리를 구할 메시아야. 이런 식의 어떤 귀족적인 형상이 전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철학이었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주가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웅적 형상을 창안해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병사인 거예요. 병사는 그 전에 이제 한 명의 어떤 전사로 인해서 모두가 다 전락했다면 국민 총동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각자의 무명의 고유성도 이름도 빛도 없는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혁명적인 것, 그 철학이 정치 정책에 투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난 거잖아요. 국민 총동원하여서 나라를 지켜내고 정책을 지켜내고 개진하고 그것이 가장 극소수민들의 어떤 역할로 가면서 병사가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논리적인 봉기를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스라는 이 미국의 이제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병사는 시간의 병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병사는 불멸의 안식을 찾는 자이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 빛도 뭐도 없고 명예도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어떤 선택한 참 의미 있다라는 것에 자신의 어떤 목숨을 투여하는 것이 이제 병사 수준까지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고 부활과 동시에 역사이면서 이 시간의 구획을 받지 않는 시간의 병사다라고 바디오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사 수준이 아닌 병사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의 시입니다. 스티븐스가 우리 보들레르 시 중에 악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착안을 해서 악의 미학이다라는 이제 작품을 씁니다. 얼마나 붉은가 병사의 상처인 장미는 많은 병사들의 상처들 모두의 상처들은 피로 붉게 물들어 쓰러진 병사들 불멸의 크기까지 커진 시간의 병사 수월함이 영원히 사라진 산 더욱 깊은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 수월하지 않은 한 어둠 속에서 그림자의 언덕이 솟아 거기서 시간의 병사는 불멸의 안식을 찾는다. 병사라는 존재에 대한 시적 어떤 묘사입니다. 병사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상처인 장면을 통해서 병사는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 좋은 것이며 삶이 죽었지만 살아있고 살았지만 영원하다. 이 어떤 이중적인 의미의 변형이 가능한 것이 병사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긍정적인 매개를 하는 것이 병사의 특징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의 병사인데 인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어떤 우월감, 자기만의 그 이슈 때문에
세계 대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전쟁을 종전시키는 것은 병사들의 기나긴 인내의 시간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병사인 거죠. 진창과 폐허 속에서 죽음에 노출되는 어두운 기간까지가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병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불멸의 안식인데요. 병사는 자기 한계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전쟁에 출연하고 빚도 뭐도 없이 인간이라 함은 인정투쟁, 우리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 작은 조직 안에서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서 투쟁을 하는데 그것도 없이 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기에 그들의 어떤 시간 자체에는 이전과 이후의 영원성, 어떤 불멸성이 이어진다. 이런 존재가 병사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에도 병사의 어떤 그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 고용 계약인 CP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제 노동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노동자들이 취업 너무 어렵다. 우리 진짜 취업 어렵잖아요. 취업 너무 어렵다. 아니 경력직만 뽑는다. 나 갓 태어났는데, 나 아래서 방금 태어났는데 어디서 경력을 쌓냐. 기업인들이 경력자만 뽑기 때문에 이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어떤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용자 해고하는 절차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한번 고용하면은 얘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절차들. 까다롭고 매우 어렵고 부담이 돼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이런 계약을 맺읍시다. 2년 안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게 해서 기업도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들도 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업인들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잘하면은 신입 해고 절차가 완화시킬 수 있겠구만. 어떻게 보면은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신입 채용이 증가는 시켰지만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기업의 입맛대로 쓰고 해고시키는 그런 단점이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크리넥스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티슈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넥스 휴지냐 해서 반대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병사의 입장에서 내가 살 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자 자신의 철학을 하고자 주장하면서 나오게 되면서 정책이 많이 변화됐다고 해요. 이들이 방관하지 않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나 보지.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이기겠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에 준하는 그냥 뭐 무슨 시위의 분위기만 타려고 시위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정책을 마련하겠어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깃발을 들고 나왔던 병사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랭 바디오는 전쟁 안에서의 어떤 투쟁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투사가 되려면 전쟁 밖에 폭력 밖에서의 해법과 해안과 원리와 원칙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를 꾸려야 돼 라고 해서 병사도 아쉽지만 아니야. 우리에게는 이론의 영역 안에서의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투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이론적인 영역의 정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투사로 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자, 과일 바구니에 사과도 있고요. 샤인머스켓 같아요. 샤인머스켓에 거봉, 배인데 접이 많이 있네. 이렇게 막 생그럽고 맛있는 과일만 있는 세상인 줄 알았지, 우리는. 이게 뭔가 지식이 없었을 때나 경험이 부재했을 때는 나의 세상은 항상 탐스러운 과일만 있을 것이야 라는 아름다운 영혼들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디오가 봤을 땐 아니 이런 거 투성이야. 죽은 개구리 같은 거, 뭐 엉겅퀴, 달팽이 막 이런 거, 진흙 같은 거. 이게 세상이야. 너네 이런 거 세상 나타날 때 어떻게 할래?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라는 거죠. 마르크스 자체가 그렇잖아요. 프롤레타리아와 자본주의의 그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그 어떤 간극을 어떻게 하면 봉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자본론이라는 책이 나왔듯이 이론적 영역에서 정치 투쟁을 한 인물이 마르크스라는 거죠. 우리 뭐 오늘 방금까지만 해도 죽은 개구리 같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다 얘기는 하지 못해도 이런 우리의 원소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원소들이 있는데 이건 극소 부분 중에 부분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부분이 또 출현을 했네.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구성 가능한 공리로서 사유해야 하면서 종합을 하고
아주 논리적인 동기가 일어나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투사인데 그것을 수학자의 욕망에서 이제 착안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진정한 욕망이라는 것은 엉겅퀴 같은 것들, 그게 무엇일까? 그게 왜 내 사과 바구니에 들어왔을까? 왜 이때일까?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불편하게 여기지만 내가 매혹한 건 없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차적 관점의 다양한 다양체를 살펴보는 것, 괴물에 대한 욕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탐구자의 어떤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놀라긴 놀라지만 이게 무엇일까라는 이걸 알았을 때 그 다음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수학자의 욕망이라 하는데 이미 명명된 자연수가 있죠. 1, 2, 3, 4. 거기에 구성 가능하고 명료한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허수가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수가 아닌 우리가 모든 방정식을 풀어 제낄 수 있는 허수라는 것을 개입하면서 어떤 숫자의 패러다임이 열린 거죠. 이게 그냥 허상과 공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물리적인 세상과 논리적인 그 본기로서의 법 너머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수학적 괴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칙 넘어서 넘어. 근데 오늘날 도시 젊은이들 이거 없다는 거예요. 2024년 4월이에요. 작년 4월 통계청으로 봤을 때는 70만 명이래요. 천안의 인구가 66만 명이에요. 전국적으로 천안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는 이거 큰 어떤 힘듦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인데 그들은 어떤 허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 꿈을 꾼다는 거 우리 오늘 조별 토론했는데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는 게 되게 민망하고 이제는 무서운 말이 됐어요. 그 꿈 꿔서 뭐해요? 뭐가 생기나요? 내적인 것도 불안한데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야 될 게 많은 청년들에게 큰일이 난 건 거죠. 다 빛나는 허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믿음을 지탱해야 되는데 허구와 허상을 꿈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허구가 없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믿음과 위대한 정치 없다. 우리 앞으로 미래도 정치도 개혁도 정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 보세요. 구두방 무슨 구두 솔질하는 친구인데 허상과 허구가 있기에 이 아이에겐 미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많은 쉬었음이 있지만 또 반대로 열심히 사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모전을 찾아봤는데 이루 셀 수가 수백 개가 넘는 공모전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회 혁신, 외교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한 공모전, 새로운 아이디어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허구와 허상을 쫓아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외 출장 가는 길이었는데요. 기내 방송에서 해주는 영화를 보다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물방울이 그대로 올라가면 내용물 안 남고 뭔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풍선을 사가지고 풍선에다가 로션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대충 되더라고요. 이거 잘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죠. 별사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 많이 접하잖아요. 기술 발전함에 따라서 환경이 점점 망가진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샴푸나 로션 쓸 때 내용물 남는 이슈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제 방치된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가 고민을 했다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전문성을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와 변혁이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폭력 밖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장해야 되고 따라가야 하고 찾아 나가야 될 투사다라고 바디온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봉기.
철학은 끝났고 철학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바디오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이 순간부터는 자기가 외쳤던 건 죽었고 앞으로의 그 철학을 가지고 사유하는 힘이 그리고 삶의 힘이 합리적인 새로운 언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낡은 철학이 아니라 경이로운 운명을 통해 나의 것으로 존재하는 아까 말했던 나의 것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철학이 나와야 된다. 오늘 우리 6권의 책을 통하여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얻고 어떤 논리적인 본기를 이루려면 이 기반이 되는 것 위에 나의 것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철학, 내가 당면에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녹여져서 쓰임받고 투사로서 투쟁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디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